63쪽입니다. 그 이전에 이 장에서 나는 사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다음에 62쪽에 한 밑에서 6번째 줄 보면은 내가 방금 하나의 규칙으로 삼은 것, 즉 우리가 아주 명석하고 아주 판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모두 참이라는 이것 자체도 신이 존재한다는 것 혹은 행동한다는 것, 그리고 그가 완전한 존재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때문에만 확신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신의 현존을 지금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63쪽 중간에 그런데 신과 영혼에 대한 인식이 이 규칙을 우리에게 이처럼 확실하게 해준 후에는 신의 현존이죠. 완전성. 우리가 자면서 상상하는 몽상들이, 우리가 깨어서 가지는 사유들의 참됨을 결코 의심하게 할 수 없음을 인식하기는 아주 쉬운 일이다.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결국은 꿈보다는 현실에서 더 현실이 좀 더 확실하다. 꿈이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쭉 밑에서 하고 있는 얘기 같아요. 꿈이라고 우리가 조금 뭐 이상하다, 신뢰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현실에서도 우리를 더 속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면서조차 매우 판명한 어떤 관념을 갖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 어느 기하학자가 어떤 새로운 정령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도 그의 잠이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잠에 꿈에서 봤다고 해서 이게 참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꿈의 가장 흔한 오류에 대해 말하자면 그 오류란 꿈이 우리 외부 감각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갖가지 대상들을 우리에게 재현한다는 것에 존립하는 것으로, 이 오류가 그런 관념들의 참됨을 불신하는 동기를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가노 진짜. 왜냐하면 그런 관념들은 우리가 자고 있지 않을 때도 우리를 자주 기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깨어서도 속일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꿈에서 무조건 속이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꿈이라서 그 짓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얘가 나와요. 이를테면 황달에 걸린 자들이 모든 것을 노란색으로 보는 경우, 혹은 별이나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물체들이 우리에게 실제보다 훨씬 더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근데 황달일 때 노랗게 보여요. 그런가 봐. 사람이 노란 게 아니고 자체가 노란 거 그 황달이 그 눈이 노랗잖아. 근데 아마 네. 그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약간 노랗게 보이겠지, 이 사람 안을 보면. 그렇겠지? 아니 그 황달 걸린 사람이 이 사람이 노란. 말을 하는 게 그런 거 실제. 이게 또 실제 아닌데 맞다. 실제 아닌데. 근데 우리가 노란색으로 이제 본다는 얘기죠. 그렇지. 네, 그렇죠. 그 황달에 걸린 자들이 모든 것을 노란색으로 보는 경우,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노라니까. 그렇게 알겠지. 그쵸, 그래. 그쵸. 별이나 혹은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물체들이 우리에게 실제보다 훨씬 더 작게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아주 작게 멀리 있지만 아주 작게 보이니까 저게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로 결국 깨어있는 있던 잠들어 있던 우리는 우리 이성의 명정에 의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설득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우리 이성이라고 말하지, 우리 상상력이라고도, 우리 감각이라고도 말하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성과 감각과 상상력이 완전 다른 그런 얘기죠. 이를테면 태양을 아주 명석하게 본다고 해도 우리가 태양이 보는 크기밖에 안 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되듯이, 그리고 우리가 암염소의 몸통에 붙은 사자의 머리는 판명하게 잘 상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키메라죠. 키마이라가 세상에 있다고 결론지어서 안 되듯이 말이다. 상상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은 우리가 그렇게 보거나 상상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은 우리의 모든 관념들 혹은 개념들이 진리의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준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완전하고 전적으로 진실한 신이 그런 것 없이 그 관념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의 어떤 토대를 넣어줬다는 거죠. 신은 지금 완전하다고 이 사람은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상상들이 때때로 끼어 있을 때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생생하고 명확하다고 해도 우리 추리들이 우리가 자는 동안은 깨어 있는 동안만큼 결코 그렇게 맹정하지도 그렇게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성이 또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유들이 모두 참일 수는 없으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것은 틀림없이 우리 꿈에서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깨어서 갖는 사유들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꿈보다는 그래도 깨어있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말을 참 어렵게 해놨던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왜큰 거지? 여기서 막 상상과 감각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위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5부를 보면은 자연학의 문제들입니다. 4부는 조금 주저하면서 시작됐어요. 4부를. 4부 시작을 보면은 내가 거기서 한 처음 성찰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주저하면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나는 기꺼이 추적할 것이고 내가 이 최초의 진리들로부터 4부에서 했던 그 행위상학적 진리겠죠. 진리로부터 연력해낸 다른 진리들의 모든 연세를 여기에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지금 말을 해야 하는데, 그들과 얽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니므로 나는 그것보다는 그 문제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저 일반적으로만 말하고 대중이 그것들을 보다 자세히 접하는 게 유익할지는 가장 지혜로운 이들의 판단에 맡기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나는 항상 내가 앞서 신과 영혼의 현존을 증명하는 데 사용한 원리들 외에 다른 어떠한 원리도 가정하지 말자는 내 종려의 결심을, 그리고 기하학적 증명들이 이전에 내게 보였던 것처럼 더 명석하고 그리고 더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자는 내 종려의 결심을 굳게 지켜왔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히 말하는 바는, 나는 사람들이 철학에서 다루곤 하는 모든 주요 어려움들에 관해 짧은 시간에 나를 만족시켜주는 수단을 발견했다는 것뿐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짧은 시간에 나를 만족시키는 수단을 발견했다는 것뿐 아니라 또한 몇몇 법칙들을 알아차렸다는 것인데, 뭐 나는 사유한다, 뭐 이런 고로 존재한다라든지 신은 뭐 현존한다라는 거. 이 법칙들은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 충분히 반성한 후에는 세계 안에서 있거나 세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에서 어김없이 지켜지고 있음을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신이 자연에 설정한 것이고, 또한 그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 영혼에 새겨 놓은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그 법칙들의 후속을 고찰하면서 이전에 배운 것들보다 혹은 심지어 배우기를 희망한 모든 것들보다 더 유익하고 더 중요한 여러 진리들을 내가 발견한 것 같다는 것이다. 이거 그림을 보게 되면 데카르트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책이 이제 발에 밟고 있는 책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그 원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나 몇 가지 보료들로 발표를 못하게 하고 있는 한 논고에서 이 사람이 1633년 세계라는 논고를 썼다가 발표 안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게 갈릴레오가 1600년에 이제 브루노가 우주론 뭐 지구 지동설을 이야기하면서 화형을 당했고, 갈릴레오가 재판에서 반성문을 쓰고 이제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이제 풀려 나왔다는 거죠. 뭐 그런 것 상황이었는데, 몇 가지 한 논고에서 그것들을 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논고에 들어있는 것을 이게 요약해서 말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더 잘 알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논고를 쓰기 전에 나는 물질적 사물들을 본성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모두 그 안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화가들이 화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한 입체의 다양한 모든 면들을 평평한 합법의 골고루 잘 표현할 수 없어서 그 주요한 면들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면만 빛 쪽으로 놓고 다른 면들을 그늘지게 해 그 면을 바라볼 때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정도로만 나타나게 하는 것과 똑같이 나는 스리는 생각했던 것을 모두 내 이야기에 넣을 수 없음을 우려했기 때문에 오직 빛에 관해 대해 생각한 것만을 거기서 폭넓게 개진하려고 시도했다. 나아가 그 기회에 나는 빛은 거의 모든 태양과 항성들에서 나오므로 그것들에 관해 전공들이 빛을 전파함으로 그것에 관해 유성들, 해성들 및 지구가 빛을 반사함으로 그것들에 관해 특히 지성의 모든 물체들이 빛깔이 있거나 투명하거나 빛을 발함으로 그것들에 관해 그리고 인간은 그 관찰자이므로 인간에 관해 뭔가를 크게 덧붙이려고 시도했다.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약간 그늘지게 하기 위해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 받들어지고 있는 의견들을 따르거나 반박함이 없이 내가 판단한 것들보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기에 이 모든 세계는 학자들의 논쟁에 맡겨버리자고 오직 하나의 새로운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결심했다. 즉 만일 신이 지금 상상의 공간들 어딘가에 이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물질들을 창조하고 이 물질의 상이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순서 없이 흔들어 신들이나 가상할 수 있을 만큼이나 혼잡한 하나의 혼돈을 구성해내고 그 후에 신이 자인에게 그의 통상적 협력을 베푸는 것 외에는 그리고 자인이 그가 설정한 법칙들에 따라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새로운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이다. 통상적 협력이라는 말 나오죠. 그러하여 우선 나는 이 물질들을 묘사했고 방금 신과 영혼에 대한 말한 것을 제외하고 더 명석하게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은 내가 보기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그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이건 별 어려운 문제에서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래놓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 신의 완전한 무한성이 나옵니다. 신의 그리고 내 1번째 줄점이 그리고 내 근거들을 신의 무한한 완전성 외에 어떤 원리도에도 의거함이 없이 사람들이 약간 열심이라도 가질 수 있는 법칙들을 모두 증명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 이 사람은 순서대로 쭉 자기 얘기를 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그 전체에 대한 이야기죠. 밑에서 한 10번째 줄점에 보면 그 위에 어떻게 이 혼돈 물질이 가장 큰 부분이 그 법칙들에 따라 배치되고 배열되어야 우리 전공들과 유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떻게 그동안에 그 부분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지구를, 어떤 것들은 유성과 해성들을, 그리고 어떤 것들은 태양과 행성들을 구성해야 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여기서 주제를 빛으로 넓혀 태양과 항성들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빛은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거기서 빛이 순식간에 뭐 이런 얘기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빛 이제 자 전체 이야기하고 뭐 빛 이야기 나오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69쪽에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거기서부터 나는 특수하게 지구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갔다. 신은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안에 어떠한 무게도 넣지 않았다고 내가 일부러 가정했음에도 어째서 그 모든 부분들이 여전히 어김없이 그 중심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어째서 지구 표면에 물과 공기가 있어서 전공들과 천체들의 배열, 특히 달의 배열이 밀물과 승물 일으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열대지방에서도 눈에 띄는 것처럼 공기도 물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어떤 흐름을 일으키게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강물, 강산, 그 다음 식물이 들판에서 그 다음 혼합체나 복합체가 불리는 물체들이 생겨나는지를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내가 천체들 다음으로 세계에서 빛을 산출하는 것은 불 외에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 불에 대한 제로부터 유리를 만들어내는 게 재밌었나 봐. 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밑에 세 번째 줄에 이 제로부터 유리를 만들어내는 줄 아주 분명히 예식적으로 노력했다. 다음 줄에 보면은 경이롭게 보여서 그것을 모사하는 것이 특히 즐겁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줄에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 세계가 내가 제안하는 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끌어내고자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최초로부터 신은 이 세계가 이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훨씬 더 그럴 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이 지금 이 세계를 보존하는 작용은 그가 이 세계를 창조한 작용과 전적으로 동일하다는 것. 자,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한 것과 보존하는 작업은 전적으로 동일한 작업이라는 것. 또 이것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요인이다. 그래서 설령 신이 태초의 혼돈의 형태 이외에 다른 형태를 이 세계에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해도 그가 자연의 법칙들을 설정했고 자연이 해오던 대로 작용하도록 그의 협력을 이 세계에 베풀어 주기만 한다면 창조의 기적에 해를 가함이 없이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순순히 물질적인 모든 사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물질적 사물들이 본성은 그것들을 완전히 행해진 것으로 고찰할 때보다 그것들을 그런 식으로 조금씩 생겨나는 것으로 볼 때 훨씬 더 이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면은 신이 우리가 신의 은총 이야기하잖아요. 은총의 그 진리가 이성의 진리를 초월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섯 번째 줄에 무생물과 식물에 대한 묘사. 그래서 동물과 인간에 대한 묘사로 넘어갑니다. 무생물, 식물, 그 다음에 동물, 인간. 그러나 그것들을 나머지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말해 결과를 원인을 통해 증명하면서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증명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딱 중간에 46이라고 되어 있는 중간에 나는 신이 한 인간의 신체를 그 지체들의 외적 형태에서나 그 기관들의 내적 구조에서나 우리 신체들 가운데 하나에 완전히 유사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완전히 유사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내가 묘사한 것과 다른 물질로 그 신체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또 태초에 어떠한 이성적 영혼도 식물적 영혼이나 감각적 영혼으로 쓰일 만한 다른 어떠한 것도 신체에 넣지 않았고 신은 단지 빛 없는 불들 가운데 하나를 그 심장에 키워놓았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또 무슨 얘기하고 하는가 하면은 그 인간으로 따지면 영혼하고 신체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한 바에는 이 빛 없는 불을 마르기 전의 건초를 밀폐해 두었을 때 그것을 뜨겁게 하는 불 혹은 발효되도록 새 포도주를 찌꺼기 위에 그대로 두었을 때 그것들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불과 다른 본성으로 전혀 이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결과로서 내가 그 신체 안에 있을 수 있던 기능들을 조사했을 때 나는 그 신체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사유함이 없이도 따라서 우리 영혼, 다시 말해 신체와 구별되고 우리가 위에서 사유한다는 것만이 그 본성이라고 말했던 그 부분들이 그것들의 기함이 없이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그리고 이 점에서 사람들이 이성 없는 동물들을 우리와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똑같은 모든 기능들을 빠짐없이 발견했기 때문이다. 동물하고 인간의 그 신체 기능은 닮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유한다는 기능은 없다는 겁니다. 신체에는. 그렇지만 사유에 의존하는 그래서 인간인 안에서 우리에게만 유일하게 속하는 기능들 가운데 어떠한 것도 거기서 발견할 수는 없었고 신체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겠죠. 나는 오히려 내가 나중에 신이 이성적 영혼을 창조했고 그것을 내가 묘사한 그 신체와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시켰다는 것을 가정하고 나서야 그것들 모두를 거기서 발견하겠다. 즉 인간 안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성이죠. 이성사. 이게 이 사람 주장한 게 56쪽에 보면은 그림이 있습니다. 송가선이라는 거예요. 송가선. 네, 뭐 어디 두뇌에 있는 거겠죠. 데카르트의 인간론에서 뽑은 송가선의 모습.
데카르트는 정신과 신체의 상호작용이 송가선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이런 방식으로 신체와 사유가 결합됐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가 거기서 이 주제를 어떤 식으로 다뤘는지 볼 수 있도록 심장과 동맥들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제시하고자 한다. 자, 이래서 이 사람 여기서 심장과 동맥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통과합시다. 여기 보면은 심장은 다른 신체보다 열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동맥이 정맥보다 깊게 있다는 것,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죠. 쭉. 80쪽으로 나옵니다. 80쪽. 밑에서 한 12~13번 줄에 보면은 이 모든 것,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동물 전기들의 발생입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한 공기와 같은 것 아니면 오히려 아주 순수하고 아주 생기 있는 불꽃과 같은 것으로 계속해서 다량으로 심장에서 내려 올라가면서 거기서부터 신경들을 거쳐 근육들 안으로 들어가 모든 지체들의 운동을 준다. 지체들의 운동을 준다. 이렇게. 그리고 81쪽 계속해서 보면은 다섯 번째 줄. 나는 이 모든 것을 전에 출판하려 계획했던 논고에서 꽤 상세히 설명했다. 그런 다음 거기서 다음의 것들을 보여줬다. 머리가 잘린 직후 더는 살아있지 않은데도 여전히 움직이며 땅바닥을 물어뜯는 것을 사람들이 보듯이. 야, 이거 일반 우리 생선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는데 사람도 이렇나? 아니, 사람 모르겠다. 사람들이 보듯이. 이게 뭐 일반 동물을 얘기하는 건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 목 댕강 잘라내면 그냥 목이 드르릉 띠디딩 하고 떨어지고 몸 쓰러지고 머리도 이래가 떨어지고. 이게 동물 얘기인지 여전히 움직이며 땅바닥을 물어뜯는 것을 사람들이 보듯이 동물 전기들이 인간 신체 안에 있으면서 그 지체들을 움직이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 신체의 신경과 근육의 구조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깨어나고 잠들고 꿈꾸기 위해서 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빛, 소리들, 냄새들, 맛, 열 및 다른 모든 내부 대상들의 성질들이 어떻게 감각들의 중계로 상이한 관념들을 뇌에 각인할 수 있는지, 흑이, 갈증 및 다른 내적 정념들 또한 그것들의 관념들을 어떻게 뇌에 보낼 수 있는지, 뇌에서 무엇이 그 관념들을 받아들이는 공통 감각으로 그 관념들을 보존하는 기억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이런 얘기. 자, 이래놓고 조금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 56이라고 되어 있는 10번째 줄점에 이것은 인간의 재간, 이, 뼈, 근육, 신경, 동맥, 정맥 등 각 동물 신체 안에 있는 여타 모든 부분들의 커다란 집합체에 비해 아주 적은 조각들만을 사용해서 얼마나 다양한 자동 기계들 또한 움직이는 기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아는 이들에게는 그래서 동물의 신체를 신의 손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기계로 따라서 그것을 인간에 의해 발명될 수 있는 기계들 어떤 것보다 비길 데 없이 더 잘 정돈되어 있는 그리고 더 경탄할 만한 운동을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계로 여기게 될 이들에게는 조금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리고 내가 여기에 특별히 멈춰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원숭이나 이성이 없는 다른 동물의 기관들과 외형을 가진 그런 기계들이 있다면 이것들이 모든 점에서 그 동물들과 동일한 본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고, 이런 기계들이 있다면 그 원숭이
외행을 가진 그런 기계들이 있다면 이것들이 모든 점에서 그 동물들의 본성과 동일한 본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수단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동물들의 기계를 흉내냈다면 그런 거고, 이에 반해 우리는 우리 신체가 닮았고 우리 행동들을 도덕적으로 가능한 만큼 모방하는 기계들이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진정한 인간일 수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두 가지 수단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이다. 자, 동물들을 모방한 자동기기가 있다면 그걸 구분 못하겠지만, 인간을 모방한 자동기기가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인간일 수 전혀 없다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가 말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두 번째는 그 페이지 계속 있죠. 기계들이 인식이 아니라 오직 그들 기관들의 배열에 의해서만 작동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위에 말을 보면은, 자,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이다. 자, 한두 가지 수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일 수 전혀 없다는 거죠. 인간을 모방한, 인간과 유사한 자동기가 있다 해도 그들은 인간일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우리 생각들을 밝히기 위해 하는 것처럼 그 기계들은 결코 말들을 사용할 수 없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다른 기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기계가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아무런 이거 보면은 뭐라나 이도 보면은 프로그램화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만 기계가 작동할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용어로 따지면. 근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둑 분야에 대해서는 기계가 인간처럼 잘할 수 있겠지만, 모든 점 이렇게 청소하다가 그다음에 툭 치면은 아파요. 인간은 아프다 하잖아. 전혀 예측이 안 된 거죠. 청소하는 데 있어서 외부 감각에 의해서 아픔, 통증을 느낀다는 게 예상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기계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사람 요새 그렇게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그런 것들만 자동기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똑똑한데. 그렇게 이게 아까 이제 중간에 보면 있잖아요. 중간 57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멍청한 인간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앞에서 말해지는 모든 것의 의미에 응답하기 위해 말들을 다양하게 배치한다는 것을 떠올릴 수는 없다. 비유 진짜 잘한 거죠. 청소하는 아까 로봇한테 좁혔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러면 아프다고 얘기 못하지. 인간은 청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배열이라는 말을 썼죠. 배열을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은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 것만 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둘째는 기계들이 많은 것을 우리만큼 혹은 어쩌면 우리 누구보다 더 잘 해낸다고 해도 다른 어떤 것들에서는 틀림없이 실패한다는 것이고, 이로부터 사람들은 그 기계들의 인식이 아니라 오직 그들 기관의 배열에 의해서만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청소를 시킨 로봇은 청소만 잘하지 딴 건 못한다는 거죠. 그 배열에 의해서만, 우리 이걸 따지면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왜냐하면 이성은 우연히 마주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도구다는 거죠. 이 사람 이렇게 이성으로 표현했는데, 이성은 보편적 도구인데 그 기관들은 각각의 특수한 행동마다 어떤 특수한 배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죠.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 이성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게 해줄 만큼 각가지 충분한 배열이 그 기계에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두 가지 수단으로, 말하고 이성이겠죠. 수단으로 사람들이 또한 인간과 짐승 간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실로 상이한 말들을 동시에 배치하고 그 말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그들의 사유를 이해시키지 못할 정도로 멍청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심지어 미친 이들까지도 포함해서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비슷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고 행복하게 태어난 다른 동물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주 눈에 띄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 기관들의 결핍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까치와 앵무새가 우리처럼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처럼 말하는 바를 사유하고 있음을 정시하면서 말을 할 수 없는데 반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 데 쓰이는 기관들이 짐승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결여된 인간들은 평소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말을 배울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이해시킬 어떤 기호들을 스스로 고안해내곤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다. 이건 뭡니까? 사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짐승이 인간보다 이성을 덜 가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성이. 왜냐하면 말을 할 줄 알기 위해서는 이성이 아주 조금밖에 필요하지 않음을 사람들은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짐승은 뭡니까? 이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 85쪽에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종의 동물들 간의 비동등성을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훈련시키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 종에서 가장 완전하다는 원숭이나 앵무새가 그런 점에서 더없이 어리석은 아이들 중 하나 아니면 적어도 뇌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과 유사하죠. 원숭이가. 그 다음에 앵무새는 말한다 하잖아. 그런 비교합니다. 그것들의 영혼이 우리 영혼과 완전히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믿기지 않는 것이다. 말을 어렵게 하노 그냥. 다르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들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다르다는 거지. 그리고 말들을 감정들을 드러내고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기계들도 흉내낼 수 있는 자연적 동작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어떤 동물들이 잘하는 동작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하고 다른 거란 얘기죠. 또한 몇몇 고대인들처럼 우리가 아마 루크레티우스인가 봐요. 루크레티우스가 우리가 짐승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짐승들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마 이 루크레티우스 짐승이 말을 한다고 했나 보죠.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짐승들도 말을 한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 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짐승들은 우리 기관과 유사한 기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끼리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알아듣게 해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진짜 말을 한다 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우리들보다 좀 더 많은 재간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지만 몇몇 기능들은 우리보다 훨씬 낫지. 동물들이.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재간을 보여주는 동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다른 많은 것들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잘한다는 것은 그것들이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잘하는 게 좀 있다면 정신을 갖고 있으면 딴 것도 잘하려고 했을 거 아니야. 제 생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동물들이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동물들은 우리 누구보다 정신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모든 점에서 더 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몇 대목에서는 더 잘하는 게 있는데 만약 정신을 갖고 있으면 다른 것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그 동물이 정신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들 기관들의 배율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 바로 그 자연 힘을 입증하는 것이다. 자, 알고리즘 주어진 작업만 수행한다는 얘기고, 이는 비유가 좋습니다. 톱니바퀴와 태연만으로 합성된 시계가 우리가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시계를 계산한다는 거죠. 계산하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후에 나는 이성적 영혼을 모사했고, 그런 후회가 뭐냐? 그런 후회가 72쪽에 가만 보면 이거 아닌가 싶어요. 72쪽의 중간에 보면 그렇지만 사유에 의존하는 그래서 인간인 안에서 우리에게만 유일하게 속하는 기능들 가운데 어떤 것도 거기서 발견할 수는 없었고, 나는 오히려 내가 나중에 신이 이성적 영혼을 창조했고 그것을 내가 묘사한 그 신체와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시켰다는 것을 가져가고 나서 모든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성적 영혼을 이야기한 거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래서 이제 다른 이야기 하면 심장과 동맥 운동 이야기를 했죠. 하고 그 다음에 동물적 전기 이야기를 하고 자동기계 이야기를 하고 쭉쭉 왔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그런 후에 나는 이성적 영혼을 모사했고, 아마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이성적 영혼을 모사했던 것 같아요. 그 책의 앞에 책에서도 그렇고, 그 영혼은 내가 말한 다른 것들처럼 물질의 힘으로부터 결코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특별히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 영혼은 물질하고는 별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신체의 지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그 신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영혼이 신체와 같이 있는 것이지, 마치 배 안에 있는 키잡이처럼 그 영혼이 인간 신체 안에 거주하는 것으로는 아니라는 것으로 저체에서 충분히 않는지를, 그래서 그것 외에 그 영혼이 우리들 것들과 유사한 감정들과 욕구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진정한 인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 신체와 더욱 밀접하게 결합되고 합일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영혼이라는 주제로 범위를 조금 넓혔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실로 내가 위에서 충분히 논박했다고 생각하는 신을 부정하는 자들의 오류 다음으로 짐승들이 영혼이 우리의 것과 동일한 본성일 것이라고 이러네요. 신의 현존을 부정하는 것은 오류라고 그랬죠. 신의 그 완전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오류고, 그 다음 짐승들의 영혼이 우리의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오류라는 얘기죠. 따라서 파리들, 이 사람 파리 많이 썼네. 이 사람이 파리의 움직임을 보고 좌표를 만들어냈다고 그랬습니다. 데카르트가. 파리들 그리고 개미들과 마찬가지로 이 삶 이후에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어떠한 것도 희망도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 상상하는 것보다 약한 정신들을 덕의 바른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이 영혼이 불변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체하고 영혼은 별도이기 때문에 신체가 망가지더라도 없어지더라도 영혼은 뭡니까?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신체와 같이 영혼이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에 반해 사람들이 그것들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 영혼이 신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본성임을 따라서 그것은 신체와 함께 죽어야 할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들을 훨씬 더 잘 파악하게 된다.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원론이죠. 신체와 영혼이 이원론이고, 그 스피노자는 이 사람의 영혼 신체 이원론을 깨는데 자기 철학의 주점이죠. 그 스피노자는 또 전혀 이 사람하고 다른 입장이죠. 이원론이 아니라는 거죠. 분리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1호부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영혼은 불사라고 판단하는 것에 이르게 된다. 341쪽을 보면은 마지막 줄에 340쪽 마지막 줄에 보면 데카르트는 여기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증명하지는 않는다. 그는 다만 영혼이 신체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그래서 신체가 소멸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영혼은
영혼을 소멸시키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영혼의 불사를 소극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주장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첫째로 영혼이 신체한게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들을 훨씬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 둘째로 영혼을 파멸하는 다른 원인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판단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영혼과 물체의 실제적 혹은 실체적 구별을 증명함으로써 영혼이 신체와 더불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나름 증명한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철학이 스콜라 철학에 그리고 신앙의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것을 성찰의 연사에서 주고 강조한다. 이렇게 되죠. 어쨌든 영혼이 불멸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사라는 것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6분 자연 탐구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및 이척의 지필 동기.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이 담긴 원고를 끝내고 그것을 한 인쇄인의 손에 넘기려고 다시 보기 시작한 지가 지금 3년이나 되었다. 나는 그때 1633년이죠. 내가 순종하고 나 자신의 이성이 내 사유들에서 갖는 권위에 못지않는 권위를 내 행동들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이 교황청 사람들이겠지. 교황청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이가 발표한 자연학적 의견 하나를 부인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거 지동설을 부인했다는 거겠죠. 갈릴레오 재판에서 그 의견에 대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 편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검열 전에는 내가 거기서 종교에도 국가에도 해가 된다는 상상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따라서 이성이 나에게 만일 그것을 쓰라고 설득했다면 못하게 막는 것은 아무것도 내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을 참 어렵게 하고 있대. 막지 않고 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자기.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아주 확실한 증명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의견들은 내 믿음에 조금 더 받아들이지 말자고, 누구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쓰지 말자고 늘 상당히 조심해 왔지만 내 의견 중에도 내가 착각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뭐 약간 겁먹었다는 얘기가 지금 이 재판이 자기를 좀 겁먹게 했다는 것 같은데, 이것이 내 의견을 발표하러 한 내 결심을 바꾸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발표를 보류했다는 얘기겠죠. 내가 전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들은, 발표하게 된 이유들은 매우 강한 것이었지만, 발표하려고 했던 이유는 강한 것이었지만 나로 하여금 책을 만드는 일을 싫어하게 한 내 성향이, 무엇이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썼다. 성향이 그 결심을 바꿔도 되는 다른 충분한 이유들을 바로 찾아주었기 때문이다. 변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유들은 그것들이 어느 쪽 이유든 간에 내가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에 그뿐만 아니라 대중 또한 어쩌면 그것들을 아는 것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다. 무엇이 이게 참 일이 말이 딴 사람들을 이게 설득하기 위한 건가? 자기 자전적 그 얘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이름이 그래서 소설이겠지. 영어로 하면 디스코스라는 얘기인데, 항상 이 사람부터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항상 겸손한 표현을 하죠. 나는 결코 내 정신에서 나온 것들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사변 학문들에 속하는 몇몇 어려움들과 관련해서 나 스스로 만족한 것 말고는 내가 사용하는 방법으로부터 다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동안, 또는 그 방법이 내게 가르친 근거들로 내 분명을 지도하려고 했었던 동안 내가 그것에 대해 어떤 것을 써야만 한다고는 전혀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풍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기 식견으로 매우 넘쳐나서 만일 신이 그의 백성의 군주로 세운 자들 혹은 예언자가 되기에 충분한 은총과 열의를 부여한 자들 이외에 다른 이들에게도 풍습에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 되었다면 사람 머릿수만큼이나 많은 계획자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뭐야?
이 사람은 풍습하고는 좀 다르죠. 풍습은 뭐 일반적으로 인정한다든지 뭐 그런 그 생활의 얘기였고 학문하고는 조금 또 다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내 사변들이 내 마음에 문득 들긴 했지만 나는 다른 이들도 어쩌면 그들 마음에 더 드는 사변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내가 자연학에 관한 몇몇 일반 개념들을 획득하자마자 그리고 그것들을 각가지 특수한 어려움들에 시험해 보기 시작하면서 그 개념들이 어디까지 이끌 수 있었는지를 또 그것들이 현재까지 사용되는 원리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차리자마자 모든 인간의 공동선은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 도모하라는 법에 크게 저촉됨이 없이는 그 개념들을 숨겨둘 수 없을 것이라 믿었다. 지가 그 어떤 원리와 어떤 것을 그 알아차리자마자 숨겨두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지금 공동선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동선이 유익이겠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 개념들을 숨겨둘 수 없다 이런 뜻이겠죠. 말은 이렇게 뭐 도모하라는 법에 크게 저촉됨이 없이는 그거 숨겨둘 수 없다 이건 공동선을 위해서 숨겨둘 수 없었다 그런 얘기겠죠. 이 사람은 그 상당히 많은 쪽에 그 해박했던 것 같아요. 그 스웨덴의 그 여왕이 자기 그 가정교사로 이 함대를 보내가지고 무시로라고 했을 때 그 여왕이 그 선장한테 물어봅니다. 데카르트 뭐 그래 잘못이건 어떻더노 그러니까 그 여왕한테 이르기를 제가 수십 년 동안 항해에서 익혔던 그런 노하우를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항해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 사람 그 다방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똑똑해서 스마트해서 우리가 이 글을 읽기 힘든지 우리는 수준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어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좀 현학적으로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을. 그래 아까 말씀했다시피 굉장히 겸손하고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 표현하고 의도인 거에 다르게 나타나요. 그렇죠. 말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결국은 오히려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그래 똑똑했으면은 뉴턴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참 좋게 나오잖아요. 뉴턴이 하는 말 있잖아.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을 뿐이다. 그 거인이 누구냐면 데카르트. 네. 아, 그리고 이 사람의 데카르트가 그 발표하지 않았던 그 글들이 뉴턴의 서재에서 많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 미적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데카르트한테 근거를 두고 있다는 얘기죠.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결론은 나오네. 맞아 수준 안 맞는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들리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지 나는 이 사람 책이 참 서술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글이. 그러면 이게 이 데카르트 전공한 사람들이 이것을 좀 더 편하게 좀 이 책을 갖다가 번역했으면 그런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제 주해를 붙여놔도 적어도 주해만큼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추위도 그렇게 명료하지 않는 게 조금 이게 배배 꼬인 것도 아니면서 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명료하지 않거든요. 보통 주해는 명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주해 자체도 서술형이나 구술형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돌아서면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그 다음들 계속해서 보면은 왜냐하면 면 그 개념들이 나에게 보여준 것은 삶에 매우 유익한 여러 인식들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공교롭게도 베이컨도 보면은 인간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철학의 그거라고 그랬죠. 학문의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저 사변 철학 대신 사람들은 그 개념들에서 하나의 실천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며 이 실천에 의해
물, 공기, 별들, 하늘들 및 우리를 둘러싸는 다른 모든 물체들의 힘과 작용들을 우리 장인들의 다양한 솜씨들을 인식하는 것만큼 판명하게 인식하면서 우리는 그 힘과 작용들을 장인들처럼 적절한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를 자연의 지배자와 소유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땅의 열매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편의들을 아무런 고생 없이 즐기게 해줄 무수한 기교들의 발명뿐만 아니라 의심의 여지 없이 현세의 첫째 선이자 다른 모든 선들의 토대인 건강 보존을 위해서도 특히 바람직한 것이다.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베이컨의 생각과 좀 많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사람이 기계학과 의학을 상당히 중요시했다는 게 바로 이게 나옵니다. 첫째 선이자 다른 모든 선들의 토대인 건강 보존을 위해 이제 의학이겠죠. 왜냐하면 심지어 정신조차도 신체의 기질과 신체 기관들의 배치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므로 자 이건 이 사람 영혼과 신체는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정신이 이 송가선을 통해서 결합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신체들의 그 기질과 기관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거죠. 만일 인간을 지금까지 있어온 것보다 전반적으로 더 지혜롭고 더 능란하게 만드는 어떤 수단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바로 의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신체를 통해서 정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겠죠. 물론 지금 통용되는 의학에 그렇게 눈에 띄게 유용한 것들이 거의 들어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다만 내가 확신하는 바는 사람들이 의학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장차 알아야 할 것에 비하면 거의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심지어 의학을 업으로 하는 자들 중에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며 또 신체와 정신의 무수한 질병들 그리고 어쩌면 노쇠마저도 만일 사람들이 이것들의 원인들에 대한 인식과 자연이 우리에게 마련해준 모든 치유책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가진다면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 글을 어렵게 썼다. 결국은 무수한 질병과 노쇠마저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에 대한 인식과 자연이 우리에게 좀 치유책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가진다면 그런 얘기죠. 나는 이토록 필요한 하나의 학문을 탐구하는데 내 삶의 전부를 바칠 것을 의도했고 또 하나의 길, 즉 단맹으로 또는 관찰 부족으로 못하게 되는 일만 없다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보기에 그 학문을 찾아내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길과 마주쳤기 때문에 나는 저 두 장애물에 대한 치유책으로 단과 같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두 장애물은 단맹이나 관찰 부족입니다. 내가 발견한 자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 즉 내가 발견한 아주 적은 것을 모두 대중에게 충실히 전해주는 것. 다음과 같은 거는 이게 이제 모두 대중에게 전해주는 것. 그리고 좋은 정신들 각자가 자기 성향과 자기 능력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관찰들에 기여함으로써 또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을 대중에게도 전해줌으로써 좋은 정신들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힘쓰도록 권하는 것이다. 자, 대중들에게 충실히 전해주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정신을 각자가 관찰에 기여함으로써 대중에게 전해줌으로써 좋은 정신들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게 가는 것에 힘쓰도록 하는 것. 이로써 뒷사람은 앞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에서 시작하면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애와 작업을 하나로 합치면서 각자가 자기 나아가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훨씬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아까 단명으로 관찰 부족을 대처하는 방법이죠. 이런 장애물, 단명과 관찰 부족에 대한 장애물에 대한 치유책 이런 거라는 거죠. 대중에게 전해주고 대중들은 다시 또 전해주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좋은 정신들이. 심지어 나는 관찰들과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베이컨의 실험 관찰하고도 맥락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들의 인식에서 진전할수록 그것들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인식이 좀 나아지면서 더 관찰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 감각들의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반성하기만 하면 모를 수 없는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드물고 보다 까다로운 것들을 찾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참 말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게 조금만 하면은 잘 쉽게 알 수 있는 게 낫다는 얘기지. 그 이유는 이보다 드문 것들은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인 것들이 원인을 미처 알지 못할 때 종종 기만한다는 것이고, 그것들이 의존하는 상황들은 거의 언제나 아주 특수하고 아주 미미해서 알아차리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 그 간단한 거는 심플한 것은 쉽게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고. 그러나 그런 점에서 내가 취한 순서는 이러했다. 우선 나는 세계 안에 있거나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원리들 혹은 최초의 원인들을 일반적으로 찾아내려고 노력했는데, 이를 위해 세계를 창조한 신만을 고찰했고, 또 그것들을 우리 영혼에 자연적으로 있는 몇몇의 진리의 몇몇 씨앗들 외에 다른 데서부터 끌어내지 않았다. 신만을 고찰했다는 거고, 그런 후에 그 원인들로부터 연역할 수 있는 최초의 그리고 보다 통상적인 결과들이 어떠한지를 조사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그렇게 해서 천공, 별, 지구, 지구에 있는 물, 불, 공기, 강물 및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단순하며 가장 쉽게 인식되는 어떤 사물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보다 특수한 사물들로 내려가려 하자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결과들을 통해 원인들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 특수한 관찰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신이 지상에 두기를 원했을 경우 지상에 있었을 다른 무수한 것들로부터 지상에 있는 물체들의 행상들 혹은 종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따라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인간 정신에 가능하리라고 나는 믿지 않았다. 야, 이 진짜 참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말은 참 어렵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인식이 진전할수록 관찰이 더 필요한 거고, 그래서 최초의 모든 것,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신의 기반을 둔, 그리고 연력,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단순한 그런 인식되는 사물들을 찾아냈고, 결과들을 통해서 원인들로 나아가겠다는 얘기, 그런 원리를 얘기했고, 이 책을 이런 식으로 계속 읽을까요?